국제경제를 심층 분석합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오늘도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세요. 두 분 오시는 길은 어떠셨나요? 비 많이 오지는 않았나요? 제가 올 때는 조금 전에 도착했는데 여의도 부근엔 비가 좀 많이 왔고요. 지역에 따라서 좀 편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폭우가 쏟아질 때는 운전을 하는데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상암 오니까 또 여기는 또 개어 있네요. 지금은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아요. 예, 서울도 진짜 넓은 것 같습니다. 네. 비가 이렇게 억수로 올 때마다 저는 역사 속에서 1592년 선조 대왕의 몽진을 간혹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런 준비가 없던 조선이 결국 이제 의주로 피난을 가는데 그것을 몽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몽진이라는 게 진흙 같은 먼지를 뒤집어 쓴다. 어려움 속으로 나아간다는 것인데 몽진 떠나는 날 비가 억수로 내렸습니다. 마치 지금 오름처럼요. 네. 그때 선조를 모시고 가던 그 유성룡 선생이 그 친구들에게 이 사람들아 서둘러 가면 앞에 오는 비까지 맞네. 어차피 오는 비 그냥 맞자. 뭐 이런 얘기. 나라를 잃고 아무 준비 없던 시절에 참담한 얘기인데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비가 장단점은 있는데 다만 한꺼번에 많이 오니까 이게 좀 충격인데 이게 기후 변화가 가져온 재앙이다는 걸 생각을 할 때 우리 기후 변화를 막는 이 탄소 중립 요거를 한번 보다 더 지혜를 짜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맞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큰 깨달음을 주시는 우리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을 하려니까 오늘 더 숙연하게 시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기후변화의 심각성도 진짜 정말 느껴요. 이제 피부로 느낍니다. 아니 이렇게 급변한단 말이야 날씨가.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방송을 들으시다 보면 청취자 여러분 아실 텐데 재난방송 이제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수시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주의하시면서 요즘에 다니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소강 상태지만 또 언제 또 폭우가 갑자기 쏟아질지 모르고 좀 그런 상황이니까요. 안전하게 조심해서 잘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자, 경제는 글로벌하게 오늘 이야기는요. 앞서 오프닝에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죠.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 내용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물가 상승률 3%로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네, 일단 예상보다도 덜 올랐다. 물가가 계속 오르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어떤 컨센서스보다는 훨씬 적었다. 이래서 시장은 상당히 안도하는 모습, 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좀 환호하는 모습. 이제는 인플레가 끝나가는구나. 끝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줬다는 면에서 뭐 대단히 어떤 이 거시경제 흐름에 대변화를 예고하는 그런 어떤 분기점 같은 그런 인식을 지금 경제 참여자들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작년 6월 달에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 최고 기록인 9.3%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3.0%로 떨어졌으니까 3분의 1로 줄은 게 아닌가. 그런데 사실 여기는 기저효과라는 게 있어요. 증가율이나 상승률을 구하고 또 검증을 할 때는 지난해 같은 기간을 분모로 놓고 지금을 분자로 놓고 구하는데 지난해 6월 달이 워낙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분모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웬만큼 물가가 올라도 물가 상승률은 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런 면에서 아직은 안심할 정도는 아니다. 또 지금 앵커님도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이 건원 CPI는 예상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4.8% 목표인 2.0의 2배 반이 지금 육박하는 그런 높은 수치거든요. 그런 면에서 속단은 이러다. 다만 대세 상승세는 좀 꺾인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희망 섞인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물가가 조금씩 그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는 건 확실히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요인들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비자 물가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게 일반적인 CPI와 근원 CPI의 차이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에서 가장 높게 차지하는 것이 일단 기름값.
기름값. 그다음에 먹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크게 차지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작년 6월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9% 넘게 이게 올라갔었던 것들이 그때 당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기름값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뭐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올라간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둔화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3%대까지 떨어진 건데 이것을 제외한 근원 CPI는 굉장히 지금 높은 수준이에요. 4.8% 수준이죠. 물론 예상치인 5.0보다는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주거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지금 전월 대비해서 0.4%가 올랐지만 전년 대비해서 무려 7.8%가 올랐어요. 네. 주거비라는 것은 월세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월세를 내던 뭐 집을 사서 담보대출을 받던 이런 것들이 일단 뭐 금리 부담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집값이 반등한다라는 거 저희가 한 달 전쯤에 또 다뤘었죠. 네.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교통 서비스도 지금 한 8%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식료품비도 5.7%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 쓰는 비용들 큰 비용으로 따진다라면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들 밀값은 떨어졌지만 그냥 우리가 출근하고 퇴근하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집에 들어가고 하는 비용들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끈끈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종종 표현했던 것들이 높은 데서 밑으로 뚝 떨어질 때는 어느 정도 되지만 어느 정도 왔을 때는 이게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저희가 이제 고스토로 비유도 몇 번 했었죠. 네, 네. 그런 것처럼 이 끈끈한 지금 인플레이션 속도 지금 뭐 저도 여기 오면서 거의 상암 다 왔을 때 길이 좀 막혔었는데 뭐 올림픽대로가 뚫리다가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막혀 있는 구간에서 슬금슬금 이제 지표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어찌 됐건 그러니까 근원 물가가 아직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할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둔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7월 25일, 26일에 FOMC가 열리고 이번에는 좀 올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기사를 읽어보면. 근데 이번에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그동안 중에 최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이 될까? 저는 좀 이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7월 달에 또 인상할 것인가에 관한 전망과 관련해서요. 이 근원 CPI라는 것과 일반 CPI, 흔히 헤드라인 CPI라고도 그러는데 그 차이가 뭔지.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근원 CPI는 별로 안 떨어졌고 반대로 일반 CPI는 많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어디다가 무게 중심을 둘까 이거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한마디로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수요 공급 양측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주어져요. 그것이 그동안의 전 세계 물가 상승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 물가는 떨어졌단 말이죠. 일반 물가가 떨어지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게 국제 유가와 에너지, 식품 가격이라고 지금 차 박사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데 일반 물가가 떨어지게 된 국제 유가나 식품 가격은 통화량과는 무관하게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급이 줄어서 생긴 문제예요. 그 문제는 좀 해결이 됐단 말이죠. 네, 네. 그런데 근원 CPI가 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수요 면에서 수요라는 게 물건을 사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사겠다는 생각을 갖고 돈을 직접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거든요. 결국 돈의 양이 수요입니다. 그러면은 이 근원 CPI라는 것은 아직까지 사람들 수중에 돈이 많다. 그렇다면 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할 때는 바로 수요, 통화량을 조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연준은 이번 7월 달에 금리를 또 한 번 올릴 것이 확실시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나 그 근원 CPI도 조금 하락세고 이러기 때문에 당초에는 하반기에 또 한 번 올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물가가 조금 하락세로 나타남으로써 이제 7월 달 한 번으로 끝나고 이제 정말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종료됐을 수도 있다. 물론 그것은 앞으로 경제 지표 진전 사안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네. 그런 면에서 중대한 어떤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그 월가하고 이제 연준 위원들의 이제 발언이 약간 미묘하게 달라서 이거 청취하시는 분들이 혼동이 있으실 수 있겠는데 결론 그런 거죠. 연준에서는 아직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강조한 것처럼.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금융 쪽에 있는 분들은 아직 좀 더 우리가 좀 봐야 된다. 두들겨봐야 되는 게 많다라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월가는 이제 시각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7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거의 뭐 기정사실을 하지만 네.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50%가 넘었었다가 20%대 뚝 떨어져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월가에서는 그러니까 금융가에서는 이제 7월은 어차피 올리는 그건 이제 우리도 인정. 이제 9월이 중요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파월 의장께서 유럽 가셔서 얘기하시면서 2번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발작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수치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 당시 파월 의장께서도 이제 뜻은 그렇지만 수치가 이거보다 좀 더 하향된 게 나오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이 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일단 월가에서는 다시 7월 한 번 금리 올리고 끝나는 쪽에 배팅이 시작됐다라는 점도 요거는 이제 항상 변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모습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오늘 기준금리 결정했습니다. 3.5% 현 수준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뭐 여기에 짧게 한 말씀 해주실 거 있을까요? 예, 예상대로였습니다. 4번 연속으로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또 동결을 했는데요. 주목되는 것은 딱 2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이창용 총재가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 대목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자꾸 미국하고 한미 금리 격차 생각하는데 7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또 올릴 테니까 그러면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져서 환율이 발작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요 오히려 미국 달러가 크게 떨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 원화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적어도 최근의 거시경제 여건을 볼 때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한국의 뭐 한미 금리 차로 인한 환율 발작은 없을 것이다. 이 2가지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건 약간 좀 이렇게 소비자 입장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또 제가 느끼는 인사이트는 그겁니다. 이제 이창용 총재께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이제 멈추고 이제 4번째 이제 동결하고 그다음에 얘기하는 게 현재 지금 소비자 물가는 2%대인데 하반기 때 들어가면 3%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지금 현재 움직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볼 때는 이제 금리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인상 요인들이 이제 정부가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일단 정부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일단 전기료는 동결을 했죠. 원래 올리려고 했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동결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언급에 따라서 이제 라면 값도 내려왔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아이스크림 값도 내려온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업들이 가격을 올림으로써 인플레이션 자극은 못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정부 기조가 이제 일단은 좀 어떤 뭐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들여다보겠다라는 어떤 그 언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뭐 일단 다른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하긴 하겠지만 올 하반기에 급격한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좀 사라진 게 아니겠나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창용 총재도 지금 발언을 쭉 정리를 해주셨어요. 금통위 결정도 그랬는데 뭐 앞으로 내외 금리 차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은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해주신 건데 뭐 이게 좀 일종의 뉴 노멀이 된다. 뭐 이런 뭐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환율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물론 금리입니다. 그런데 금리만이 그 국가 간의 자금 유출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절대적인 현상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금융시장에서 금리 인상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채 금리를 중심으로 시장 금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서로 연준 기준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별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와 한국의 금리 차이가 앞으로 당분간은 자금 유출입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의 새로운 노말이 당분간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2%까지 내려왔고요. 2%대까지. 물론 3분기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미국도 어찌됐건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둔화하고 있는 모양새여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더 자신감이 붙은 약간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드노믹스라고 해서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표방했던 경제정책 노선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것이 2년 만에 지금 재부상되고 있다. 지금 이런 기사들이 함께
뜨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드노믹스라는 이 경제 정책의 핵심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겠어요, 소장님?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된 이후에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 이제 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게 이제 바이드노믹스의 어떤 핵심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득을 증대시키겠다 이런 부분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정책하는 과정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이제 뭐 IRA법이라든지 지포동맹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뭐 이런 정책들을 표방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코로나 전국이었고 맞아요. 미국의 어떤 경기 상황이라든지 일단 뭐 경기가 활성화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요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소비자 물가가 9%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효과를 대놓고 얘기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 특히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작년 6월 같은 경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정말 수직 급락을 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었던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었죠. 그런데 이제 미국도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면서 미국에서 이제 각각의 이제 그 고용들이 늘어나고 있는 지표들이 이번 베이지북에서 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자 내가 이제 했던 것들이 이제 성과가 나타났다. 내가 그동안 말은 안 했는데 네. 사실 이것 때문이야. 네, 내 덕이야. 예. 거기에 이제 또 일부 반박을 하니까 백악관에서는 그 이제 재작년 얘기를 한 거죠. 그때는 코로나 때였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인플레이션으로 고생했고 다 어려웠었다. 하지만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그때는 다 동일했지만 지금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이렇게 빠르게 경기 회복을 하고 있는 것은 이건 바이드노믹스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 다 나빴던 거 가지고 바이드노믹스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거는 코로나 퉁쳐버리고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똑같은 현상이고 현상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이 살아남은 것은 이 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교수님, 요즘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이 바이드노믹스를 열심히 좀 홍보를 하나 봐요. 그 뭐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세요? 예,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 정가에서는 격언처럼 들리는 얘기 당시 그 1993년에 대통령이 됐던 클린턴 대통령의 선거 유세 캠페인이 유명한 게 Stupid It's Economy라는 얘기에 그러니까 상대인 당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를 가지고 마구 이 치적을 자랑하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당시에 그 부시 아버지 대통령을 향해서 이 바보 선생님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자리거든요. 예.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그 어떤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은 이 정부 재정으로 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하고 외국 자본을 끌어와서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자.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일자리는 굉장히 늘어났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일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는 물론 필요하지만 시기적으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물가다. 그래서 지금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또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그 백악관 대변을 향해서 물가가 오른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재정 집행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그냥 정면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요즘 이 일자리는 아주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적절히 늘어나고 물가는 내려가는 거 아니냐. 경제학에 큰 두 가지 토끼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자리라는 토끼 또 물가라는 토끼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잡기 어렵다. 이래서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두 마리 토끼라는 그 경제학의 전설이 있는데 이걸 둘 다 잡았다는 것이죠.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바보야 경제가 문제라는 것처럼 경제 치적에 업적을 내서 표를 얻으려는 건 전형적인 정치인의 프로파간다 전술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네.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요. 예.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그리고 물가가 아직 완전히 안 잡힌 상태에서 금리가 높아져 있으면 그 당시에 집권층이 재집권한 사례가 미국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최대 과제는 이 올라오르는 금리를 어떻게 다시 내릴 것인가. 그렇다면 결국은 대통령 선거까지는 약 1년 반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잘하면 금리 인하 추세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도 있어요. 현재 수준으로 보면. 네네. 빠르면 금년 하반기 내년 초에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뭐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에는 어떤 희망의 신이 어떤 승리의 신이
환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내년 11월에 있으니까 사실 시간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도 그거를 좀 계산한 게 아닌가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도 살짝 들긴 그렇습니다. 하네요. 다 전문가들하고 얘기하고 상의하고 내뱉는 아주 고도의 바이드노믹스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게 클린턴 대통령 당시 그 대선에서 선거운동 문구였다고 하는데 오늘 또 경제는 글로벌하게 해서 다시 한번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제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미국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의 이 경제 상황과 본인의 그 경제 정책과 함께 연결을 해서 하나의 다시 한번 지금 대선 운동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벌써부터.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좀 소식도 한번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해외 순방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일정 마치고 나서요. 두 번째 순방지 폴란드에 도착했다 그래요. 2박 3일 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대규모 경제사절단 폴란드에 함께 동행합니다. 폴란드에서 뭐 정상회담도 예정도 있다고 하고요. 폴란드 방문에서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어떤 성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규모 이제 경협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방위 산업과 관련된 겁니다. 저희가 이제 무기 도입과 관련해서 이미 17조 원의 이제 1차 계약을 했고 2차 계약 이제 30조 원인데 아직 이제 사인 직전까지 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자금을 얼마큼 지원하느냐 문제 가지고 폴란드에서는 좀 많이 지원해 달라는 거고 우리는 조금 이제 이 부분을 1차 수준으로 좀 맞추겠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의 이견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제 완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공장이 LG 그룹 공장이 폴란드에 있어요. 근데 네. 이것을 이제 확장하고 유럽으로 이제 전진 기지를 넓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래서 이제 그룹 총수분들이 거의 따라가셨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폴란드가 이제 향후에 원전을 또 짓겠다라고 이미 발표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원전을 누구랑 짓느냐 아직 결정 안 된 상황이고 현재 쪽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어떤 뭐 힘을 실어주는 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의 어떤 뭐 먹거리들 이제 수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하긴 하겠습니다만 이건 새로운 분야잖아요. 네. 방산도 새로운 분야, 2차전지도 새로운 분야, 원전도 새로운 분야이고 새로운 먹거리고 이건 또 금액 단위가 또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사절단을 많이 이제 데리고 가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성과를 좀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잠깐 지금 소장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폴란드에서 우리 무기를 좀 계속 수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더 빨리 달라 막 이렇게 재촉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연이 있나요? 짧게 좀 무기가 여러 가지 소개 좀 종류가 해주세요. 있는데요.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수출하는 무기는 전투기입니다. 예. 경전투기인데요. 우리나라 카이라는 한국 우주항공이 폴란드에 기로 이제 계약을 작년에 맺었었는데 폴란드가 8월 15일 날이 국군의 날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홈페이지에 그 국군의 날에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왜 폴란드는 지금 국민들이 걱정을 하느냐면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바로 옆이 폴란드예요. 예.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폴란드까지 쳐들어올 수 있다는 그 공포 때문에 폴란드 사람들이 좀 겁을 내고 있거든요. 그 대목에서 그동안에 폴란드의 무기가 전부 러시아산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 녹이선데 그 녹선 러시아산 무기로 지금 러시아하고 붙으면 100점1패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한국산을 사왔다. 예.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이 계속 소강탱탱이니까 이번 국군의 날에 한국산 전투기를 가지고 한번 대대적인 국민들 해서 우리도 이길 수 있다 하는 쇼를 해보자는 것이에요. 그게 빨리 전투기를 빨리 달라. 네. 뭐 그만큼 우리 전투기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고 또 방위산업 계약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 방문을 통해서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다. 상징적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짧게 덧붙이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일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이쪽에서 이제 공식적인 요청이 아니라 말씀하신 홈페이지에 올렸고 이걸 좀 빨리 달라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의미고 그다음에 이제 전력 공백을 메꾸기 위한 개필러 역할을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게 카이 FA50입니다.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비행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초음속 그걸 해가지고 각 나라에 수출하려고 우리가 많은 퍼포먼스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폴란드에 이제 수출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 쪽에 이게 알려지게 된다라면 가성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어떤 수출에 대한 트리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단순히 폴란드가 지금
지금 자기네 이해관계를 통해서 이걸 빨리 달라고 하는 건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가겠지만 네, 네. 우리 입장에서도 이 폴란드를 통해서 이 퍼포먼스를 보임으로써 유럽에 이것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앵커님 조만간요. 네. 우리 스튜디오를 폴란드로 잠깐 옮겨가지고 방송을 한번 다다음 주에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왜냐 이 그냥 농담이 아니라 한국 경제에서 지금 상황에서 폴란드는 하나의 새로운 아주 큰 은혜 같은 나라예요.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예. 올해요.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국 순위에서 1등부터 5등까지 랭킹을 보면요. 1등은 당연히 미국입니다. 그밖에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이 많은데 거기 5위로 폴란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 폴란드는 별로 교류가 없던 나라예요. 그런데 5위로 올라갔다 굉장히 주목할 만한데 폴란드가 왜 이렇게 한국에 신경을 쓰고 우리 입장에서도 폴란드 경제가 왜 중요하냐. 야, 유럽 지도를 딱 놓고 보세요. 유럽 지도에 동서남북 좌우로 한 가운데 폴란드가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중앙이다 이거요. 네네. 그래서 중앙에 있다 보니까 한때는 독일의 비식민지, 한때는 러시아의 비식민지만 지금은 독립된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 폴란드가 유럽 연합의 정식 회원국입니다. 그러니까 네. 많은 회사들이 왜 폴란드로 가느냐. 뭐 대우도 갔고 LG도 갔는데 폴란드는 인건 비싸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바로 유럽연합에 관세 없이 나갈 수 있는 동네고.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 이 대목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네네. 언제 전쟁이 끝날 텐데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있어요. 그 재건 사업 주도가 바로 폴란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옆에 있는 데다가 그동안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무기를 대준 나라가 폴란드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최대 후원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크라이나를 재건할 때는 국제 자본 기술이 대부분 폴란드를 통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런 면에서 폴란드는 우리가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카운터파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번 가야겠네요. 갑시다. 네, 생생경제 폴란드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지금 해외 순방 중인데요. 특히 폴란드에서 방산만큼이나 뭐 에너지 분야 협력도 그렇고요. 좀 세일즈 외교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성과가 좀 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경제는 글로벌하게 잠깐 광고 듣고 와서 퀴즈 내드리죠. 오늘 목요일이고요. 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를 심층 분석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면 받아주시고요. 청취율 조사 전화면 끝까지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YTN 라디오 생생경제 잘 듣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죠. 오늘 퀴즈 내드렸는데요. 퀴즈 정답 보내시면서 평소에 이 방송 어떻게 듣고 계신지 응원의 문자도 함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추첨 통해서 당첨된 분들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 텐데요. 쿠폰은 조사가 종료된 후에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종료된 후에 일괄 발송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도 혹시 전화 받으시면 꼭 YTN 라디오 생생경제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네. 세 사람의 케미가 섞인 믹스가 참 좋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제가 퀴즈 그 힌트를 여쭤보질 않았습니다. 우리 소장님 매주 준비하시는 거 제가 아는데 오늘 짧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셨어요. 이미 하셨습니다. 교수님도 하시겠습니까? 네, 대통령이 어떤 자신의 그 정치적 업적을 쌓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게 경제 정책이고요. 그래서 흔히 자신의 경제 정책을 내릴 때 자기 이름에 따서 뒤에다가 이코노믹스라는 경제를 붙이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이 김대호 경제 정책이다 하면 김대노믹스 뭐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커피라는 사람은 아직 대통령이 오지 않았어요. 그것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들이 가장 네네. 좋아하는 대통령의 이거는 레이거노믹스입니다. 레이거노믹스가 1980년대에 그 정책을 포망하면서 401k라는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를 허용을 했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주식 증시 같은 경우 우리나라 똑같은 거의 박스피라는 오명이었는데 그게 이제 2만 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계기를 마련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의 어떤 뭐 바이노믹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미국 경제, 세계 경제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첨부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 경제 방향을 일컫는 말입니다. 1번 바이드노믹스, 2번 커피믹스,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사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두 분께 퀴즈 힌트를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역시 다릅니다. 예, 이렇게 퀴즈 힌트는 꼭 두 분께 들어야 되겠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두 분의 힌트를 좋아하고 계세요. 우리 두 분 다시 한번 소개해드려야겠네요. 예, 김대호 세한대 특임 교수님, 차영주 YG경제연구 소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부 시작했습니다. 2분이 지금 10분도 채 남질 않아가지고요. 좀 바쁘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윤 대통령 폴란드 지금 도착해서 폴란드 순방 일정 진행 중인데요. 그 전에 나토 정상회의도 참석을 했었죠. 물론 우리는 이제 참관국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이 나토 정상회의가 서유럽 국가들의 조약 기구 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건데 이번에 의제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간략하게 좀 짚어볼 만한 내용 있으면 좀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네, 나토가 뭐냐? 그동안에 언론 보도 나온 거 또 학생들한테 답을 쓰라고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행동은 하나도 안 하고 말만 하는 조직 나토. 그러니까 NATO의 약자인데요. No action, talk only. 말만 많고 행동 안 하지 않은 인간들을 나토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느냐. 이 나토의 원래 이름은 북태평양 조약기구 노스 어틀랜틱 트리티 오거나이제이션입니다. 안보 동물의 미국을 주도해서 러시아를 견제하자는 그런 군사 동맹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별로 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동서냉전이 좀 와해가 돼서 별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시 나토가 뜨고 있습니다. 나토가 이제 행동하지 않는 조직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 조직이 됐고 이 나토의 회원국이 스웨덴, 핀란드 중립국에서 다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라투아니아, 리투아니아 나라가 바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접경 지역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에 전 세계 정상 32개국이 모였다. 이거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등 아시아에서도 네 나라가 초청을 받아 갔는데 나토가 뜨는 것은 그만큼 동서냉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동서양의 충돌이 시작되고 있다. 이데올로기 충돌이 시작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결국은 세계가 미중 지금 경제 갈등, 전쟁 이것이 정치적으로 더 악화가 돼서 세계가 두 편으로 갈라져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대한 시그널이에요. 그런 면에서 과연 우리가 이런 전 세계의 갈등 양상 속에서 어떤 편을 들고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그게 없으면 우리 국가 전략이 없으면 크게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등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말만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상황이 이번에 또 드러났죠. 스웨덴 같은 경우 이번에 그 중립국에서 나토에 이제 가입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원래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던 것을 러시아가 이제 반대를 하면서 전쟁이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나토의 대답이 없는 거죠. 스웨덴은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한편에서는 나토의 공식 입장입니다. 동맹국들이 동의하고 조건이 충족된다라면 우크라이나 가입을 초청하겠다. 여전히 전쟁 중이면 이것 때문에 전쟁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나토 입장은 아직까지 애매모호하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게 외교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것들이 딱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건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우리나라 한일 정상도 다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여기서도 뭐 여러 논의를 했을 것 같아요. 오염수 방류 문제 포함해서 뭐 성과가 좀 있었다고 보세요? 네, 그 자세한 내용은 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선 이 나토 회의에 아시아 국가 네 나라가 참석을 했고 거기서 AP4라는 회의까지 주관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했습니다. 결국은 나토의 친나토 또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과 일본, 뉴질랜드, 호주 이 나라가 나토 총회에 참석한 것은 아시아와 대서양 쪽에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의 그 안보 동맹에 같이 하겠다 이런 어떤 적극적인 의지로 보여져요. 이것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세계 동맹의
나토 편으로 들어가는 하면서 우리나라 안보를 든든히 하는 그런 측면도 한편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를 유발하는 그런 어떤 위험 요인도 동시에 안고 있거든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오염수 문제에 관해서 뭐 결국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 IAEA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오염수 방류를 우리 국가적으로 뭐 사후 승인, 사전 승인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는데 다만 거기서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좀 참여하도록 하자. 네, 네. 또는 기준치를 넘었으면 즉각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런 보완책도 같이 마련을 했는데 문제는 과연 일본이 이것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의지가 있느냐, 이것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국민들이 관심이 갖고 있는 게 이제 오염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 이제 회의는 비공개로 됐고 공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갔는지는 이제 공개가 안 됐고 단지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건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들이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 한국식 전문가가 상주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염수가 그러니까 이제 기준치를 넘어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즉각 중단하고 공유를 하자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논의했다라고 우리 측은 발표했고 일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얘기만 했다라고 함구를 해버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분들께서 불안하고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전달하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확답을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우리 측에서는 계속 요구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진행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한일, 한국과 일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 일본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일본이 엔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지난주 종가 기준 뭐 800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엔저 얘기한 지가 제가 꽤 된 것 같거든요. 이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지금요 2, 3일 전부터 상황이 또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엔화가 다시 오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130엔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 한때는 뭐 145엔까지 일본 엔화 가치가 폭락을 했었는데요. 왜 이렇게 됐느냐? 미국의 달러 가치가 요즘 그 상당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말씀 올린 대로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건 말건 어쨌든 이제 더 이상 금리 올리기에는 시중금리를 올리기에는 한계가 부닥쳤어. 그런 면에서 좀 달러 투매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일본에서도요. 지금 계속 금융 완화 정책을 계속했을 때 일본은행에 너무 부담이 큰 거 아니냐. 이래서 일본의 초금융 완화 정책이 피벗 전환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환율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급변하기 때문에 한 치 앞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본으로서는 운명의 순간을 지금 맞고 있어요. 계속 금융 완화를 해서 수출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이제 통화 정책을 비정상의 정상으로 갈 것이냐 이 성부수가 곧 일본 통화 정책 회의 7월 말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미국 연준 FOMC보다도 사실 이번 달에는 일본 통화정책회의가 더 중요한 회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하고 있는 정책이 우리가 이제 수익률 곡선 통제라고 YCC라고 이제 통칭하는 이제 그런 정책들인데 이게 이제 재검토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확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이제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이제 한 번 더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것은 이제 긴축의 신호지만 여전히 이제 일본은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돈을 더 풀었다라기보다는 유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YCC 정책을 타다 보니까 돈을 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이제 인위적으로 끌고 오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아베노미스의 핵심이었었고 근데 이제 아베노미스가 이제 바뀔 수 있는 가능성, 이제 일본 은행 총재도 바뀌었고 이런 가능성이 항상 대두돼 왔었는데 이제 그 시기가 왔다라고 이제 글로벌 전문가들이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도 현재 지금 물가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들이거든요. 네. 현재 우리 뭐 여행 가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뭐 단지 이제 엔화가 싸졌으니까 일본 여행들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뭐 한 일주일 뭐 내외로 예, 가는 예. 것은 물가가 그렇게 피부로 느낄 정도는 아니죠.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뭐 안 오른 게 없다라는 정도로 안 오른 건 진짜 월급밖에 없다. 거기 이제 월급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네. 왜냐하면 그동안 물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임금으로도 충분히 이제 커버가 됐는데 이제는 커버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제 됐다라고 보면 결국 이제 이렇게 인위적으로 끌고 가는 건 힘들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제 800원대를 한번 찍었기 때문에 바닥을 찍으면 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속도가 조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럽게 튀어 오는 건데 물론 이제 갑작스럽게 튀어 올라다 이제 서서히 되긴 하겠지만 이제 엔화가 이제 약세인 기조는 어느 정도 이제 종결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퀴즈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1003번님 두 분의 퀴즈 힌트 듣고 싶어서 목요일에는 필히 생생경제 듣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위트가 넘치시네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두 분 다음 주에도 아주 심층 분석 국제 경제에 대한 심층 분석 부탁드리고 힌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퀴즈를 사전에 단 한 번 언지를 받지 않습니다. 저희도 시청자분들과 똑같이 듣고요. 네. 그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광고 듣는 시간에 저희가 이제 말을 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참고로 저는 두 분께 힌트를 여쭤보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늘 오바 됐어요. 지금 시간 늦었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두 분의 위트 있는 힌트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김대호 세한대 특임 교수님,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